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 흙탕물을 마시며 연명하던 250명의 마을 탄자니아 외곽 빈민가. 6살 소년이 설사병으로 사망한 날 소년의 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가져온 것은 고작 파이프 몇 줄기와 작은 펌프 한 상자. 사람들은 비웃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다른 실망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마을 한복판에서 맑은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진짜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 호프만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 환경과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UN 환경계획처에서 수질 오염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조사 업무였죠. 탄자니아 외곽 빈민가에서 수질 샘플을 채취하러 갔던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저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시끄러웠던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마을 중앙 우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통역관이 말했죠. 아이가 방금 전 숨을 거뒀다고요. 집단 설사병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첫 번째 사망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수질 검사 키트를 꺼냈어요. 우물물을 채취해서 간이 검사를 했죠.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대장균 수치가 WHO의 기준의 200배가 넘었어요. 중금속 농도도 위험 수준이었죠. 그때 그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도대체 왜 깨끗한 물 하나 못 주는 거냐고요. 왜 내 아이가 물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에티오피아에 봉사활동을 갔었죠.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NGO가 설치한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 우물 주변만큼은 아이들이 건강했죠. 현지 사람들이 그 우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우물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했죠. 탄자니아 현장에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망가진 펌프들이 있었어요. 유럽 원조 단체들이 설치했다가 고장 나서 방치된 것들이었죠. 하지만 마을 끝쪽에 있는 오래된 우물 하나만큼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에게 물어봤더니 그 우물도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20년 전에 설치됐는데 아직도 멀쩡하다고 했어요. 다른 우물들은 몇 년 만에 고장 났는데 이것만은 계속 물이 나온다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UN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한국식 현장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속가능하고 현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화상회의에서 상관들은 스케일이 맞지 않는다고 했죠. UN은 대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요. 소규모 시설로는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보겠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UN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임자들 앞에서 제 제안을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탄자니아에서 봤던 한국 기술의 지속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프로그램 디렉터가 말했어요. 우리는 연간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다룬다고요. 마을 하나씩 고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숫자가 전부구나. 한 아이의 목숨은 통계일 뿐이구나.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상사가 의아해했죠. 왜 갑자기 휴가를 내느냐고요. 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직접 탄자니아로 돌아가서 뭔가 해보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탄자니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경 마을 카와루로 향했어요. 지난번보다 더 열악한 곳이었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왔구나 하는 냉소적인 눈빛이었어요. 마을 이장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린 3번이나 속았다고요. 유럽식 대형 장비들은 모두 관리불능이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옆마을 한국 기술은 10년 이상 현장 지속력이 입증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망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단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20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만났던 마르타였어요. 답장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이 담겨 있었어요. 마르타가 지금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였죠.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까지 알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탄자니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긴급 도움을 요청했죠. 솔직히 답장이 올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 날 바로 답장이 왔어요. 한국 측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카와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요. 마을 할머니가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본인도 젊었을 때 비슷한 걸 봤다고요. 옆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우물이 있는데 아직도 물이 나온다고 했죠. 그 말에 다른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카와로 마을 상황을 설명했죠. 놀랍게도 그분은 이미 파견팀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카와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저는 카와로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팀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과연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쯤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 생각보다 젊었어요. 팀장으로 소개된 박기훈 씨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자기소개를 했는데 전직 군수공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박기훈 씨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게 익숙하다고요. 군복무 시절 오지에서 시설 설치 작업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죠. 또 다른 속임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대놓고 말했어요. 어차피 몇 달 후면 고장 날 텐데 왜 기대하느냐고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박기훈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다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중요한 건 결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팀원들이 장비를 살펴보는 동안 저는 박기훈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접근법이 다르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단순히 시설만 설치하고 가는 게 아니라 교육 중심 모델이라고 했어요. 박기훈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지보수 매뉴얼과 주민 주도 운영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현지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한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의 표정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장비를 구경했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이장도 팔짱을 끼고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박기훈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본인들은 단순히 장비만 설치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고장이 나면 바로 와서 고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죠. 한 주민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요. 하지만 결국엔 모두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박기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요. 팀원들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수 위치를 파악하고 토지를 검사하고 설치 장소를 선정했어요. 모든 과정을 마을 사람들과 상의했죠.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판단이 아니라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요? 일주일 후 마을에 첫 번째 정수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위치는 마을 진료소 앞이었어요. 박기훈 씨가 말하길 가장 중요한 곳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죠. 아픈 사람들이 우선 깨끗한 물을 써야 한다고요. 설치 작업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꼼꼼한 작업 방식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연결 상태를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지 청년들을 작업에 참여시킨 것이었어요. 단순히 구경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도구를 잡게 했죠. 박기훈 씨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고장이 나면 이 사람들이 고쳐야 한다고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탁한 물이 나왔지만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0분 후 완전히 투명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손을 내밀었죠. 물을 받아 마셔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물을 떠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나요? 20년간 환경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마을 간호사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진짜 물이라고요. 지금까지 마셨던 물은 모두 흙탕물이었다고 했어요. 이제야 환자들에게 안심하고 물을 줄 수 있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줄을 섰어요. 모두들 신기한 듯 물을 받아보고 마셔보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장난을 치며 즐거워했죠. 박기훈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고 했죠. 마을 이장이 박기훈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미안했다고 했죠. 처음에 의심했던 걸 사과한다고요. 박기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고요. 그때 옆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였어요. 한 아저씨가 죽은 아이의 진단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 때문에 죽었다는 병원 기록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우리 마을도 도와달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 아이의 죽음이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을 전체로 프로젝트를 확장할 때가 됐습니다. 박기훈 씨와 저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죠. 진료소 정수시설의 성공을 보고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박기훈 씨가 확장 계획을 설명했어요. 마을 전체에 5개의 급수 지점을 만들겠다고 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기술팀과 주민이 함께 설치 작업을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원조팀들은 모든 걸 알아서 해줬거든요. 주민들은 구경만 하면 됐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함께 땀을 흘리자고 했습니다. 관정 위치 선정부터 주민들과 상의했어요. 어디가 가장 필요한지, 어디가 가장 편리한지 물어봤죠. 배관 경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지형을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첫날 작업에는 10명 정도만 나왔어요.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었죠. 하지만 이틀째부터는 여성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따라와서 작은 일들을 도왔어요. 박기훈 씨의 작업 방식이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일손을 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설명해줬어요. 왜 이 부품이 필요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줬죠. 기술은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고장 시 대처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단순히 종이에 적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품을 분해해보고 조립해보는 실습을 했죠. 필터 교체법부터 펌프 점검법까지 모든 걸 체험하게 했습니다. 한 청년이 박기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느냐고요. 그냥 고장나면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박기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이 시설은 여러분 것이라고 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주민들도 망치를 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까지 나와서 작은 부품들을 정리해줬죠. 마을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어요. 이게 진짜 개발 협력이구나 싶었거든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전이 가능한 툴킷을 주민들에게 완전히 전수하는 것. 작업이 진행될수록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았어요. 아이들은 공사 현장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죠. 어른들도 저녁마다 모여서 다음날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팀이 떠나기 전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3번 급수대의 펌프가 멈춰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역시 고장났다며 실망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도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박기훈 씨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말하더군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마을 청년이 조립할 때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연결 부위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압력이 떨어진 거였어요. 그 청년은 얼굴이 빨개져서 사과했죠.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기훈 씨는 그 청년을 달랬어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고 했죠.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직접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보라고 한 거예요. 청년은 처음에 겁을 냈습니다. 자신은 기술자가 아니라고요.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박기훈 씨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이미 다 배웠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죠. 1시간 정도 씨름한 끝에 청년이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연결 부위를 다시 조이고 압력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펌프를 다시 가동시켰죠. 물이 콸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환호했어요. 청년은 자신이 해낸 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박기훈 씨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 기술의 주인이라고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마을 이장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것이 된 것 같다고요. 고장이 나도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송별회가 열렸어요. 박기훈 씨와 팀원들을 위한 자리였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한 할머니가 박기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외국인 중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요. 물을 준 게 아니라 물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그 말에 박기훈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자립심이 주민주도 관리 시스템을 완성시켰어요. 이제 마을에는 자체 정비팀이 생겼죠. 정기점검 일정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한국팀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카와로를 찾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죠. 마을 간호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의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간호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질병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특히 설사병은 거의 사라졌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젠 아이들 복통 치료를 거의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깨끗한 물을 마시니까 배탈이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진료소 앞에서 아이들이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에 비누까지 사용해서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손을 씻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물이 흔해지니까 위생관념도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물 앞에서 웃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물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아플까봐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물을 줄 수 있다고 했죠. 마을을 돌아보니 곳곳에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여성들이 빨래를 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예전에는 먼 곳까지 가서 더러운 물로 빨래를 했는데 이제는 집 근처에서 깨끗한 물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던 중에 한 꼬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게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어른들이 한 말을 따라 한 것 같았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급수대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툼도 없고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물이 충분하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저녁에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있었습니다. 정수시설 관리에 대한 논의였어요. 자체적으로 관리 규칙을 만들고 책임자를 정하고 있었죠. 완전히 주민주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기술을 배웠으니까 옆 마을에도 가서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카와로 모델이 다른 마을로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직접 전파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이전이구나 싶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스톡홀름 국제환경회의 발표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카와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모인 곳에서 한국 기술의 성과를 알리는 순간이었죠.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그날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만난 6살 아이의 죽음 이야기를요. 그리고 한국 기술이 어떻게 그 비극을 희망으로 바꿨는지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기존의 대형 장비 중심 원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기술과 교육, 그리고 주체성을 결합한 한국식 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주민들만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카와로에서는 이미 3개월째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고장이 나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죠. 프랑스 환경청 관계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국의 원조 프로젝트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한국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구체적인 기술 이전 방안을 문의하는 사람들이었죠. 유럽 각국이 기존의 대형 장비 중심에서 한국식 분산형 시스템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CNN에서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만든 글로벌 현장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K-워터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보도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UN 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안했던 소규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이제는 오히려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입장이 됐어요. 격세지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카와로 모델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추가 프로젝트를 요청했다고 해요. 기술과 교육, 주체성을 결합한 K-워터 모델이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카와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 시찰단과 함께였어요. 마을 입구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희망이다. 한국의 물.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품었던 작은 희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카와로 모델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